어떤 게 있어요. 예술은 사진이 봤는데 순간적으로 바늘이 날아와서 나를 찌르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바로 그게 푼쿠툼이라고 해요. 푼쿠툼이란 말은 바늘을 찌르단 말이에요. 바늘을 찌르다. 네네. 이 푼쿠툼과 수디움을 구분하면서 네. 가장 좋은 작품은 작품 안에 푼쿠툼과 수디움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이보다 재미있는 철학은 없다. 우리 삶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깔깔깔 웃으면서 유쾌하게 들어봅니다. 철 들지 않은 어른들의 인생 학교 박구용. 왔고요. 본인은 추앙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했지만 최 장군은요 이분을 자발적으로 추앙합니다.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교수님 네. 자발적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기회 되면 이 추앙이라는 것이 어떨 때 생기는 욕망인가? 어떨 때 생기는 욕망인가? 예. 한 단어로 정리해 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게 싫으면 추앙을 하게 되거든요. 아 복잡한 게 싫으면 네. 추앙을 한다? 순수해지면 추앙을 좋아해요. 아 순수해지면 추앙을 좋아한다? 네. 원래 뭐 순수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수님이 감기 한번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네. 숙취로 고생하는 날이 하루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해요 교수님. 네. 예. 저는 대부분 건강해요. 특이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아픈 잔병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건강해. 어느 순간부터? 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 장군 그 앞에 처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언제나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죠. 마치 틀어놓은 것처럼. 아 여기 앞에 멘트? 예. 이거는 그냥 약간 시그니처처럼 하는 아하. 거니까 좀 신기해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매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만큼은 정형미. 예. 아니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매번 같이 한다는 게 너무 경이롭다니까요. 매번 같게 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어렵죠. 우리 인간인데 기계가 그렇게 하지 인간은 못 하잖아요. 기계미. 그래요. 여기만큼은 기계미. 나머지는 기계처럼 안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추앙이란 단어에 대해서 언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네. 아니 지난 시간까지 예술 얘기를 쭉 했고 오늘도 못다한 얘기에 이어서 좀 나눠보긴 할 텐데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막 왔어요. 박구영 교수님이 다른 철학과 교수님이랑 차별이 되는 이유를 알겠다면서 어떤 분이 단연 예술적인 감각으로 미학, 심리학과 어우러져서 철학 얘기를 해주시는 걸 꼽을 수 있겠다. 여태까지 저는 추상을 즐길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 추상화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라고 네. 주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도 장르가 여러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을 때는 추상화, 예를 들면 그냥 점 네. 하나 찍혀 있는 거. 그렇죠. 이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위안 이전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 많은 생각. 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보고 나서 힐링되는 경우가 있다. 네. 어떤 위로받은 경우가 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더 일반적이어야 될 것은 멈출 수 없어야 돼요. 사고가. 왜냐하면 이해가 불가능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매번 다른 이해를 할 수 좋은 거죠. 네. 그렇구나. 그럼 교수님만의 추상화 감상법 이런 게 있습니까? 따로? 뭐. 추상화 예술 없어요? 작품에 별다른 감상법은 사실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관련 전문 연구자인데 네. 미학 또는 예술 이론과 관련해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몇 명 있어요. 칸트,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술을 감상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느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이론적으로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좋은 감상법이다 하는 이론을 만들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좋은 감상법이다? 네. 아까 말한 대로 와 좋다. 그거는 게으르다.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게으른 취향이에요. 와 좋다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될까? 그냥 순간적으로 나를 바늘로 찌르듯이 또는 한 방으로 내리맞듯이 네. 그 충격이 가해질 때 그때 충격. 그 순간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구나. 여태까지 살면서 네. 교수님은 전문가니까 네. 정말 충격으로 네. 다가온 예술 작품을 네.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딱 한 작품? 딱 하나. 진짜 나의 인생에 이 작품 정말 내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전율이 느껴졌다. 네. 딱 하나의 작품. 그런 작품이 사실 많아요. 많겠지만. 네, 많은데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르게 네. 오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 네. 그 강원도 태백에서 광부들과 함께 살면서 그림을 그리신 황재형이라는 작가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그린 아버지의 자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예, 충격적이죠. 아버지의 자리. 예, 2013년에 광주 시립미술관, 네. 하정욱 미술관에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첫 번째 봤을 때 큰 충격이었어요. 황제형의 예, 아버지의 자리. 네, 강원도 태백에서 이 작품은 사실은 물감을 굉장히 두텁게 바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잘 그렇게 지금 선명하게 형체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일정한 거리를 두면 정말 사진처럼 보이기도 그러게요. 하죠.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네요. 사진처럼 보이는데 그 유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그림 마치 정밀하게 선으로 그린 것처럼 디테일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죠, 이분이. 굉장한 거죠.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까지 네,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굉장한 작품이에요.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의 작가로 시립미술관에서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서 전시도 크게 했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 작품을 보고 네. 전율을 느낀 건 왜 느끼셨어요? 그것을 글로 쓴 것이 제 책무죠. 왜 관련된 나는 글을 썼어요. 예. 왜 나는 느꼈는가? 예. 그걸 왜 느끼셨습니까? 그건 이제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가야 돼요. 하루 가야 되지만 네. 한 짧게.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것은 언어가 실패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언어가 잠들 때 또는 실패할 때 그 오는 충격인데요. 네. 이 황재형 작가의 여러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아버지의 자리는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적어도 지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땅을 살아내고 지켜온 무수히 많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빛과 어둠을 단 하나의 점으로 앙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백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우리 선조들이 뛰쳐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막 나를 향해 뛰쳐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럴 수 있다. 네, 그런 강렬한 그림이죠. 지금 이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황제형 작가의 아버지의 자리라는 작품을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쳐보시면 박고영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박 교수님은 이런 느낌을 느꼈구나 한번 보시고 여러분만의 느낌을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화가들에게는 그 시대의 얼굴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 시대의 얼굴을 그리는 거고. 그래서 한국의 역사가 녹아져 있다. 그렇죠. 이 한 컷에, 이 한 폭의 그림에.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고집과 그리고 그걸 견디면서 지켜온 어떤 것이 그러나 그들에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언어가 실패한 지점에서 그려진 그 그렇습니다. 느낌이 표현되어 있다. 예. 한 하루치의 분량을 지금 몇 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방송을 듣고 0190번님이 진짜 사진을 몇 장을 주셨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최 장군님 교수님 방송을 듣고요. 매달 3만 원을 모아서 비싼 자리는 못 가고 오페라, 연극, 미술 전시, 음악회, 콘서트 찾아가고 있어요. 생활은 어렵지만 하다 보니 욕심과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10월에 제가 본 오페라입니다. 라면서 이런 게 좋은 거죠. 라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제가. 진짜. 너무 저 이 문자 보고 뿌듯했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뭐 공연 가면 꼭 막 뭐 VIP석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3만 원씩 매달 모아서 그렇죠.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 돈이 또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아서 비싼 자리는 못 가도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봉을 높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작은 돈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더 어려운 능력이에요. 더 고귀한 능력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화관도 못 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너무 뿌듯했습니다. 진짜 3만 원 모아서 이렇게
네. 연극, 미술 전시, 음악회 이런 걸 찾아가고 그럼요. 있다고 네. 문자를 보내신 걸 보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예. 사진까지 그래서 교수님 보여드린다고 사진 네. 인증샷 이렇게 왜 포토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데 네, 가면 네, 그 네. 찍어가지고 보내주셔서 저희한테. 또 다른 문자는 피카소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작품의 변천을 보면서 이 작가는 입체주의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들으면서도 피카소가 라파엘처럼 그리는 데는 4년이 걸렸지만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건 엄청 중요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는 이미 어렸을 때 굉장한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아시잖아요. 대단한 화가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그려낸 화가 라파엘은 피카소는 아직 사실 어린 시절에 이미 도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동물을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니까 고양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를 어떻게 알죠? 고양이가 무슨 생각을 할까? 네. 그러니까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간이 많은 걸 해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고양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술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고양이가 나를 대상으로서 어떻게 볼까? 그렇죠. 고양이를 주체로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고양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연구한다면 예술은 고양이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네, 어린 시절에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 어린 왕자 우리가 책 읽기를 할 때도 그렇죠. 누구나 우리는 어린 왕자였던 그렇죠. 어린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 그걸 돌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거라 이거죠. 근데 피카소는 그걸 만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설픈 예술가들보다 어린아이들의 그림이 훨씬 현대예술에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냥 능력 없는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아예 없는 어린아이들의 그림. 근데 학교만 가면 망가져요. 네. 선생님이 뭔가를 시키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네. 주입식 교육에 들어가면서 망가져요. 망가지는데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교육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림. 그것이 가장 훌륭한 천재적인 작가들이 다시 가고 싶은 능력이에요. 그 모든 훌륭한 예술가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좀 소개해 주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술 얘기를 다루면서 좀 못다 나눈 부분이요. 네. 현대예술의 특징 3가지를 꼽아 주셨고 현대예술이 부조화와 충격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네. 현대예술의 영역 중에 건축과 사진 파트를 우리가 못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그래요. 교수님. 건축, 사진, 미술까지 간단하게. 미술까지. 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건축에서 장식적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장식. 거추장스러운 장식. 예, 장식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현대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장식과 조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현대 건축에서는 장식만 없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현대 건축들은 기능으로부터 기능도 벗어나요. 기능을 벗어난다고요? 예, 건축 그러면 기능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건축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가가 지었다고 하진 않아요. 예? 이것은 그러니까 아파트는 철저하게 기능적으로 분화돼 있고 기능에 따라 할당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 건축은 특정 공간을 만들 때 이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의 기능에 종속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에 종속된 공간을 만들던 건축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양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공간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공간이 예를 들자면
장식을 없애고 첫째, 예. 네. 장식을 없애고 기능은 없애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조화 균형 따위는 없어요. 조화랑 균형은 없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 다니면서 보세요. 네. 서울시를 다니다 보면 어떤 건물은 삐뚤어져 있거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네.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나 그러니까 뭔가 박스형 사각형이 아닌 모든 건축물은 돈을 요구해요. 엄청나게 돈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돈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로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예. 그냥 그러니까 그건 건물. 그렇죠. 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을 잘 돌아다니면서 보세요. 그럼 보시면은 뭔가 박스형이 아니면서 네. 그런데 그렇다고 장식으로 치장한 것도 아닌 그래 충격을 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주변에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도시건축 비엔날레 열렸던 네. 그 장소 바로 맞은편에도 있었어요. 있긴 있다. 네, 있습니다. 광주에는 있어요. 광주에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많지 않지만 있죠. 서울이 제일 많고요. 네. 어쨌든 서울이 그래도 지금은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건축가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서울이에요. 그래요? 네. 의외네요. 우리가 부자잖아요. 사실이에요. 정말. 네, 우리가 아니 굉장한 보통 부자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서울은 아파트가 너무 많고 네. 땅값도 비싸고 해서 말 그대로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하면 좁은 땅 안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물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이 끝났죠 이제. 이제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래도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그리고- 보시기에도 네네. 그렇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서울에 와서 뭔가 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제 예전에는 동경 예를 들자면 네네. 그러다가 중국에 많이 갔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좀 위험하잖아요. 약간 안정화된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예를 들자면 내가 이 건축물을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하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정확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해요. 네. 일정한 의미에서는 체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후진적이란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네. 일정한 후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대예술가들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사진. 네. 사진도 이제 사진에서는 그러니까 사진이랑 참 재밌어요. 사진에 대해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롤랑 바르트는 사진으로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진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철학자인데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이에요. 네.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사진 작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의 이론이 이 풍크툼과 스투디움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풍크툼과 스투디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술 작품을 볼 때 스투디움은 아까 게으른 취향에 네네. 가진 사람들이 막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게으른 취향인데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게으른 취향.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디를 그렸어, 뭘 그렸어.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 유한이 있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마음이 좋아, 힐링돼.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다 스투디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예술은 사진이 봤는데 순간적으로 바늘이 날아와서 나를 찌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바로 그게 풍크툼이라고 그래요. 풍크툼이란 말은 바늘을 찌르단 말이에요. 바늘을 네네네. 찌르다. 네네. 이 풍크툼과 스투디움을 구분하면서 네. 가장 좋은 작품은 작품 안에 풍크툼과 스투디움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같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투디움은 우리가 스터디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요? 예,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디오라고 하잖아요. 사진 찍는 스튜디오.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스튜디움, 스터디 다 똑같은 어원이에요. 공부하는 거죠. 지식과 네네. 정보를 전달하는 네. 거죠. 그런 맥락 안에서도 그렇죠. 뭔가 나의 패부를 찌르는 것 같은 어떤 게 하나는 있어야 있어야 예술인 거예요. 그게 예술적인 그게 사진이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언어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저건 뭐지? 예. 저거 그때도 뭔데 날 그렇게 자극하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온몸을 동원해야만 내가 왜 이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 작품은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것은 스튜디움이에요. 그 단계는 예. 스튜디움이지만 예. 뭔가 플러스 알파로 더 와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스튜디움이 저한테 필요하겠잖아요. 네. 학자니까 또. 펑크툼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그려봐요. 예. 어떤 관심 있는 작가가 있으면 비슷하게 한번 그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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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림 잘 못 그리지만 그려봐요. 네. 이분이 어떤 도상으로 어떻게 했겠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스튜디움이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예, 특히 일반인들은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아무 알아도 필요 없다. 앞으로는 다 물어보면 아는데 뭐하려고 알아요. 그냥 챗 GPT가 다 얘기해 줄 그렇죠. 텐데. 나를 흐트러뜨리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죠. 그 안에 나를 충격에 빠뜨리는 게 뭔가를 봐야죠. 말로 그게 없다?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건 당신에게 그냥
상품입니다. 그렇구나. 예술이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 미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술은 사실은 미학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대로 예술의 원천은 지난 시간에 두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쪽에는 제작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음악적인 거 뮤지컬. 포이에시스 그렇죠. 뮤지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뮤직은 음악을 최고로 치는 철학이나 또는 미학이 있어요. 음악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쇼펜하우어나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이 주로 그래요. 주로 독일계 철학자들이 네. 음악을 높이 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만약에 신적 세계, 우주적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 이 세상에 원리가 있다면 거기 가장 가까이 가는 인간의 활동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음악이다. 거예요. 이건 천상의 소리란 말을 하잖아요. 그런 데가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삶의 세계 이전의 세계, 우리 인간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접근하는 거, 이걸 음악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내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더 근원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태초부터 그 음악은 그냥 흥얼거리는 것으로 그렇죠. 시작이 됐으니까. 네, 사냥할 때도 했고 그 이전에 채집할 때도 했기 때문에. 노동요라는 개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을 높이 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독일 계통의 네. 철학자들이랑 미학이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프랑스는 약간 반대로 이 미술을 관련해서 좀 이론이 발달된 편이에요. 프랑스는 난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포이에시스 쪽으로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장 중요한 게 미술인데 미술 안에 미학 이론이 다 응축돼 있어요. 그래서 미학 이론과 미술 이론은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미학과 미술이 관계가 깊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대예술의 특징이 다 미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본다고 생각해 봐야지. 예. 가장 쉽게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을 봤어요. 물어봐요. 그럼 스스로한테. 일단 우리 집에 뭔가 예술 작품을 걸어놓고 싶을 때 어떤 걸 참고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작품을 살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비싼 건 사겠지만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것은 대학생들, 미대생들 전시회 같은 데 가서 사세요. 저도 그래서 그 신진 작가들 있죠. 네, 그렇죠. 그 가서 한 점 구매한 적 있거든요. 네, 30만 원에. 그렇죠. 그거 좋아요. 근데 저는 만족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 거실에 걸려 있긴 한데. 그거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쉬운 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한 달 월급이 얼마인가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월급을 만약에 300만 원 받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아주 훌륭한 예술적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되는 작품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고요. 네. 그게 어려우면 10분의 1. 그러면 3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짜리 사봐라. 그러면 30만 원짜리는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동안 그래서 30만 원 받기 어렵잖아요. 네. 보통 훌륭한 작가들이 한 달에 작품 하나 만들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30만 원은 대학생들에게만 가능하다. 네. 대학생들 전시하는데 가서 보실 때 일단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이 작품을 내 거실에 침실에 걸어놓고 싶은가 물어보세요. 물어보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걸어놓고 싶은데? 그러면 걸어놓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은 작품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저건 뭐지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런 작품을 골라야 된다. 그렇죠. 역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쓰는 침실 위에 걸고 싶지 않은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그게 첫 번째. 왜냐하면 예술은 장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있는 나한테 심리적 눈이 생겨요. 좀 있으면. 그런 작품을 걸어놓고 있으면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품을 딱 봤을 때 뭔지 알겠는가예요. 아까 흔한 말대로 우리가 그림은 예를 들자면 구상화, 추상화 이런 구별을 하거든요. 네. 추상화되면 추상화될수록 뭔지 모르잖아요. 예. 구상화는 금방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구상화냐 추상화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작품을 딱 봤을 때 추상화도 뭔지 뻔히 알게 되는 추상화가 있어요. 연상이 되고 계산이 되는 추상화. 그런 거 말고 뭔지 모르는 것 같은 그림. 매번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작품이 작가에 의해서 완결된 작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매일 창작할 수 있는 작품. 그런 작품이 좋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본 그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본 그림이 달라 보일 때 가장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네. 예.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 배우잖아요. 시를 배울 때 옛날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해요. 어떤 시가 가장 좋은 시냐. 이 시 안에서 점 하나를 더하거나 빼도 안 될 것 같은 그 자체로 완결된 작품을 좋다고 생각해요. 완결된 작품. 예, 그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압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했어요. 예. 오래된 이론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활용점정이란 전통적으로 성화를 그릴 때이거든요. 불교나 기독교에서 예수님이나 종교적인 그림. 그렇죠. 예수님이나 네. 부처님을 그릴 때 네. 이건 이 그림 자체가 완성되는 순간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오잖아요. 부처님의 영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에 점 찍는 게 중요해요. 네. 그 점이 혼이 들어오는 점이에요. 네. 혼구멍이죠. 그 네. 혼구멍이 뭐예요? 눈동자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눈동자를 찍는 순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점을 찍으면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지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이상으로 삼아왔어요. 네. 전통적인 예술은.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소설에서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안 되는 정도로 끝내야 된다. 그죠? 네. 그런데 현대에서는 정반대다. 정반대다. 예. 내가 점을 찍고 싶은? 그렇죠. 내가 언제든지 어설퍼 보여야 돼요. 작품이.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뭔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드는 그런 작품을 그렇습니다. 골라야 된다. 현대예술의 위대한 작품들은 다 완결됐다는 느낌이 없어요. 없다. 예.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고 작품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만 충족시켜 좋아요. 뭔가 불편해, 어설퍼, 걸어놓고 싶지 않아. 이게 뭐지?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이 아까 30만 원, 300만 원 충분히 내 가치가 있다.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그렇구나.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네. 예. 정서적으로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적으로도. 예. 지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왜냐하면 언어가 실패하는 곳에 예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언어가 실패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언어를 실패하면 끝없이 새로운 언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은 게 좋지. 내가 드는 감정이나 내 언어로 충분히 가능해. 그럴 경우 언어가 발달이 안 돼요. 저처럼 현란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항상 내 언어가 실패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말씀은 굉장히 지금 이 지점에서 인생에 방황을 하고 있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출구를 예술로부터 찾아라. 네. 누군가한테 사실 붙들어 놓고 하소연해 본들 그 사람은 완벽하게 내가 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진정한 위로는 친구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 주거나 서로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지 교류하는 것이지 위로받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다면 차라리 지금 핸드폰을 열고 음악을 들으세요. 그게 훨씬 쉽습니다. 네.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친구를 만나세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실 친구를 만나세요. 네. 친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술 작품에 빠져보시라. 그렇습니다. 그걸 고르는 방법을 박고윤 교수님이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큐레이터 마냥. 예.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공연장에 가거나 또는 전시회 갔을 때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예술이 왜 이러지? 나는 막 위로받고 싶고 왔는데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상태에서 왜 그런지를 일단 들었으니까 그러면 작품 하나라도 천천히 다시 보다 오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시면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 그렇구나. 예. 밖에서 우리 PD가 그런 혼돈과 혼란을 경험하고 싶으면 최장군을 들으세요. 내시상륙 작전을 들으면 여러분 그런 혼돈과 혼란을 경험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장군도 방송이 잘 정돈돼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정돈돼 있지 않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파악을 하셨지? 현대의 이 방송은 정돈된 방송은 더 이상 사람들이 역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술을 아셔 교수님이. 네. 전혀 정돈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좋은 배고프면 거예요. 먹으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당 떨어지면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아요. 불일치, 부조화 너무 매일같이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현대적 삶의 양식에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또 나중에 또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다. 막 우리 청취자가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그러고 막 근데 이렇게 학문적 권위자가 얘기해 주니까 밖에서 너무 좋다고 무슨 학문적으로 그 뒷받침이 네. 되는 느낌이라 그러네요.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를 네. 해주네요. 오늘날 만약에 이걸 정돈된 방송을 들어야만 편하신 분은 잘 정돈된 분이 아니라 의식이 지체된 거예요. 우리 PD는 너무 좋아하고 있네. 예, 여러분. 이런 방송입니다. 예, 최 장군으로 논문 좀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네. 저는 오로지 진실에 접근하는 열정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즉답을 피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예술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한 챕터 끝났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시간이 되면 네. 예술 이야기를 네. 해보도록 예술에 대한 하죠.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왜냐하면 예술은 점점 프로그레시브하게 발전을 할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그에 맞춰서 또 그에 맞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작품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교수님. 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 좀 사랑 얘기를 해보고 네, 싶다. 연말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해봐야겠다 결심을 했거든요. 뭔가 요새 사회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그렇죠. 이럴 때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아닐까? 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진 않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최근에 또 사랑의 몽타주라는 네. 논문을 쓰셨잖아요. 너무 발표를 했죠. 발표도 하셨고 예. 제가 그거를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추앙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네. 예. 놀라셨죠, 교수님? 아니 천재 뭐. 그래요? 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예. 아무튼 그래서 그 논문도 잘 읽어봤고 예.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얘기를 좀 해보자. 네,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살짝 우선 오늘은 스포하는 정도로.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를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냐라고 하는 것도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슬람교, 그다음에 힌두교나 불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뿌리가 같잖아요. 네. 그다음에 힌두교, 그다음에 불교도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의 양대 종교라고 보고요. 또 하나 종교를 들려면 유교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문화권에서 많이 퍼져 있냐예요. 그런데 제가 기독교나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기독교만을 우선 잠깐 얘기해 보면 기독교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신약, 네. 예수의 삶을 그린 것이 이제 신약이고 네. 그 이전에 유대교 역사를 그린 것이 구약인데 네. 그 신약에 4대 복음서가 있어요. 예. 아신가요? 아니 몰라요. 몰라요? 네. 종교 관심이 없으시군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가 없습니다. 네. 없는데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이 좀 잘 안 생기죠. 예를 들자면 마가, 누가, 마태, 네. 이게 3대 복음서고요. 네. 하나 거기에 요한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요한복음에 흔한 말대로 태초에 네. 뭐가 있었다? 태초에 태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태초에. 예. 태초에. 아담과 이브인가? 그건 이제 구약이고 예. 신약에서. 신약에서 예. 누가 있죠? 태초에 누가 있었는가? 뭐가 있었는가? 태초에. 이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었나?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beginning. 네. 근데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말하면 네. 그리스어로 말하면 엔아르케예요. 엔아르케. 아르케 들어봤나요? 아르케? 아르케. 출발. 원천. 원본. 네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이 또는 모든 학문이 지향하는 그 원천 이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란 말이거든요. 엔아르케. 태초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엔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그렇죠. 워드. 언어가 있었죠. 네. 이 한 문장 가지고 제가 또 1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태초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란 뭐죠? 이성. 요즘 말로 하면 이성 예. 또는 논리 이런 네. 말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뜻은 말이에요. 말. 워드.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말이 있었다. 네. 그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말이 태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태초에 말이 있었다.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In the beginning, 예. there is a word. 대는 없고 what's the word? There What's the- was a word. 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의 말씀이 있었다. 우리말로는 말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 로고스를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은 곧 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곧 신이다. 신이에요. 그다음 문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신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신이 주체잖아요. 네. 아. 신이 주체인데 워드는 뭐죠? 매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뭐냐? 매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이란 건 매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주체는 매체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이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를 모든 기독교인이 지향할 거 아니에요. 예. 그 로고스를 향해 가는 모든 활동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로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 매체로 향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진리를 향하는. 그러니까 매체가 진리예요. 신이고. 매체가 진리이자 신이죠. 신인데 예. 그걸로 가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해했어요. 불교는 이 최종 극점에 로고스가 없어요. 모든 것을 에로스로 본 거죠. 똑같아요. 자비를 영어로 바꾸면 러브입니다. 서양 종교인 기독교와 불교에서는 사랑을 다루긴 하는데 네. 방법론적에서 약간 차이가 다르다고 있죠.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겠네요. 우리의 모든 활동, 생명체의 모든 활동, 우주의 모든 활동을 로고스로 향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렇죠. 그 로고스를 향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에로스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오늘은 일단 거대한 얘기를 해놓고 밑밥만 깔아놓고 그렇지. 거대한 얘기를 해놓고 예, 아르케만 좀 깔아놓고 그렇죠. 아르케 출발만 예, 해놓고 N 아르케만 좀 해놓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 얘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다. 지금 아니 사랑을 보통은 그냥 부들부들하고 네. 그래 사랑 너무 좋지 이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철학자의 사랑 이야기는 복잡하고 네. 다채롭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봬요 교수님.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